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는 거의 받지 않습니다. 광고 아니면 대출이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받지 말까? 잠깐 망설였는데 그냥 습관처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기묘하게 길게 늘어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태욱 씨.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던 이름. 6년 전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질 때 사라졌던 여자. 강서연. 도윤이 아빠 나야. 귀 안쪽이 멍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년입니다. 서류 한 장, 말 한마디 없이 아이 손잡고 떠난 사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이 제 인생에서 증발해버린 여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화라니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전화했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제 안에 아직 남아있을 줄 알았던 분노는 이상하게도 식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제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제 자리 잡았다며. 그녀의 말끝이 묘하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우리 한 번쯤은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 여전하구나. 말은 조심스럽게, 속은 계산적으로. 저는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야?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족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제가 바닥에 있을 땐 단 한 번도 꺼내지 않던 단어. 신용등급이 추락하고 압류 통지서가 날아들고 밤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제 옆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송에 나오고 청년 성공 CEO라는 타이틀이 붙고 회사 직원이 25명이 되고 언론 인터뷰가 3번이나 나가고 나니까 이제 와서 가족이잖아. 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사무실은 18층입니다. 바닥일 때는 상상도 못하던 자리죠. 서연아. 6년 만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망했을 때 기억나? 조용해졌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도 가족이었어? 정적?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 강서연 어머니인데요. 태욱 씨랑 통화 좀. 장모 윤미화. 그 목소리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다정하던 말투가 6년 전 제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서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 딸 더 이상 고생 못 시키네. 이쯤에서 놔주게.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집에 제가 쏟아부은 돈, 시간, 진심, 전부 고생 한 단어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위가 그래도 사람 됐다던데. 방송 잘 봤네, 사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회사 로비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처남 강준혁. 한때 유학 가고 싶다며 제게 학비를 빌려달라던 놈. 형님, 오랜만이에요, 형님. 그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아직 남아있나 싶었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투자 얘기 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 도윤이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 때문도 아닙니다. 냄새를 맡은 겁니다. 성공 냄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6년 전 그대로 묶여있던 상자.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가족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있는 세 사람. 그때 제 눈은 정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거래였다는 걸, 가족이라고 믿었던 게 조건부 동업이었다는 걸.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문자. 태욱 씨, 우리 너무 차갑게 굴지 말자. 도윤 생각해서라도.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만나자. 대신 내가 장소 정한다. 읽음 표시가 뜨는데 3초 걸렸습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청담동 한정식. 잠깐 침묵. 그리고 들리는 숨죽인 웃음기. 그래. 좋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도윤이 핑계로 관계 복원하면 되겠다. 성공한 전 남편 옆에 다시 서면 되겠다.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이 판은 제가 깔았다는 걸.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준비된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도윤명의 신탁 계약서. 그리고 그 아래 특약 조항.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선택한다. 6년 전 저는 버려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자릅니다. 사람은요, 잘 나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고도 계산도 표정도. 저는 그때 스스로를 꽤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톤 트럭 한 대로 시작한 유통사업. 남들 자는 시간에 물건 싣고 새벽 시장 돌고 낮엔 거래처 뛰고 밤에는 장부 붙들고 졸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 4년 만에 5톤 트럭 2대, 직원 6명, 연 매출 30억. 동네에서는 한 사장이라 불렸습니다. 그때가 33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강서연을 만났습니다. 지인 소개 자리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머리, 말수는 적지만 눈치 빠른 여자. 그날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업 힘들지 않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힘들죠. 근데 재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성실한 사람 좋아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잘 이용하면 됩니다.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첫 만남부터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장모 윤미화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마음 약해요. 자네가 잘 지켜줘야 해. 처남 강준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면 믿음직하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 이미 계산이 들어가 있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장모 무릎 수술. 보험이 되긴 하는데 병원비가 좀 부족하네. 저는 말없이 카드 내밀었습니다. 처남 유학. 기회가 왔는데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송금했습니다. 명절마다 선물, 생활비 지원, 집 보증금 일부 부담. 서연은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당신 덕에 사는 거야. 그 말이 그렇게 달콤했습니다. 제가 기둥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남자, 누군가의 영웅. 저는 더 벌어야 했고 더 챙겨야 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장모가 서연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붙어 있어야 해. 그래야 나중에 편하지. 그땐 별 생각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예언이었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거래처 한 군데 부도, 5억 손실, 직원 하나가 거래 대금 일부를 빼돌린 사실 적발, 세무조사, 줄줄이 터졌습니다. 한 달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식탁에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 힘들지 않아? 대신 이런 말이 늘었습니다.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검증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태욱 씨, 그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차갑게 불렀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질문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야 해. 그 말은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기억이 흐릿합니다. 은행 독촉 전화, 카드 연체 알림, 압류 통지서,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들어왔을 때 식탁 위에 서류 한 장, 이혼합의서, 서연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내가 데려갈게. 연락하지 마. 딱 3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릎이 풀렸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이 사라질 때입니다. 장모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 우리 딸 고생 더 못 시켜. 이쯤에서 놔주게. 놔주라. 마치 제가 짐짝이 된 것처럼.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잘 나갈 땐 수익률 좋은 자산. 망하자 손절 대상. 그게 저였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있던 밤. 아이 장난감 하나가 소파 밑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자동차 모형. 그걸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해서, 억울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리석어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계약이었습니다. 조건, 성과, 수익,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바닥까지 떨어져야만 누가 진짜인지 보인다는 걸, 그리고 그 바닥에서 뜻밖의 사람이 찾아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 존재가 지워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돌아오던 날, 거리 풍경이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신호등 색깔도 길가 분식집 간판도 전부 그대로인데 저만 세상에서 분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었는데 이미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구는 절반이 사라져 있었고 아이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키재던 스티커도 칼로 긁어낸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존재를 흔적제 지워버린 겁니다. 저는 그 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말했어야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잣말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숨이 막혀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기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은행 잔고 마이너스, 카드 정지, 사무실 보증금 반환 불가, 직원 정리, 하루에 독촉 전화가 20통 넘게 왔습니다. 한 대표님,
이번 주 안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그 말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고 마지막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또 왔구나.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면 감정도 같이 부서집니다. 지인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형,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요즘 좀 바빠서. 결국 남은 건 전화기 속 연락처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곁에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사람을 모으지만 실패는 사람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걸러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을 자려고, 그 다음엔 생각을 멈추려고, 아침에 눈 뜨면 현실이 그대로였습니다. 그게 제일 잔인했습니다. 서연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도윤 잘 지내? 걱정 마. 걱정 마. 걱정할 자격도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보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사라지면 편하지 않을까? 무서운 건 그 생각이 처음엔 충격적이었는데 나중엔 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진짜 위험해지는 순간은 절망이 익숙해질 때입니다. 저는 점점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똑똑. 또 한 번. 박태욱 대표님 계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검은 후드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누구지?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동시장 커피 트럭 이민재입니다. 그 순간 기억이 스쳤습니다. 출근길마다 들르던 작은 커피 트럭. 추운 날 그 친구가 다쳐서 제가 병원비를 대신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대표님이 저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저 사업 하나 해보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망한 대표 찾아와서 사업 얘기라니. 나 지금 상태 몰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대표님이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요즘 누구도 저에게 다시라는 단어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형 물류 플랫폼, 소상공인 대상 공유 창고 모델. 솔직히 완벽한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허점도 많았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절박함,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망한 사람이 아니라 대표라고 부르는 태도, 그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왜 나야?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버려졌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술병을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모든 걸 되찾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그렇게 완전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6년 뒤 그들을 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줄은. 처음 시작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창고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도심 외곽, 폐공장 옆에 딸린 40평 남짓한 공간. 천장은 물이 샌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철문은 닫을 때마다 덜컹거렸습니다. 보증금도 없어서 집 보증금 일부를 빼 겨우 계약했습니다. 이민재는 그날도 저를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이상하게도 제 등을 다시 펴게 만들었습니다. 대표님, 일단 한 달만 해보죠. 한 달. 그 말이 참 가벼워 보였지만 그 한 달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처음 2달은 처참했습니다. 하루 주문 연건, 광고비는 나가는데 반응 없음, 전기세 고지서만 쌓였습니다. 창고 바닥에 앉아 둘이 컵라면을 먹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후회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내가 선택했으니까. 6년 전에는 버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3번째 달, 첫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식자재 상점 한 곳, 소규모 보관과 당일 배송 조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민재가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대표님, 됐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 사실이 너무 벅찼습니다. 이후 일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소상공인 입소문,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 당일 배송 성공 사례. 제가 현장에서 뛰고 민재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망한 사람을 비웃는 사람은 많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1년 후 직원 5명, 2년 후 물류 차량 4대, 3년 후 창고 확장, 그리고 4년째 되던 해 지역 창업 성공 사례로 방송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 손 잡아준 사람 덕분입니다. 그 순간 카메라 뒤에서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피로 엮이지 않았지만 끝까지 남아준 사람. 방송이 나가고 나서 회사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대표님, 기사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인터뷰 잘 봤습니다. 그 중에는 익숙한 번호도 섞여 있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로비 CCTV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잡혔습니다. 강서연, 여전히 단정한 차림.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에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6년 전 떠날 때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는데 민재가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대표님, 내려가실 거예요? 저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기다리게 할 차례였습니다. 6년 전 저는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간을 정합니다. 며칠 뒤 장모 윤미화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얼굴만 보자. 얼굴만? 그 말이 참 웃겼습니다. 제가 바닥에 있을 땐 단 한 번도 제 얼굴을 보러 오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있는 건물 18층까지 찾아옵니다. 사람은요, 냄새를 맡습니다. 성공 냄새, 안정 냄새, 돈 냄새, 그 냄새를 맡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도윤명의 신탁 계약서, 대학 등록금 전액, 성인 후 일정 금액 지급, 그리고 특약, 모친 및 외가의 재산 간섭 및 사업 개입 금지. 저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성급기입니다. 6년 전
저는 선을 그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있습니다.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7시 청담동 한정식. 장모님, 준혁 씨 다 같이 오세요. 읽음 표시가 바로 떴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겠죠. 드디어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이 식사가 마지막이라는 걸. 창밖 야경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자른다. 폐창고에서 시작된 반격은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청담동 한정식집. 전면 유리창 너머로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저는 이런 곳에 초대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약자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세 사람. 강서연, 윤미화, 강준혁. 예전과 똑같은 구도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가 늦게 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서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태욱 씨, 그 목소리. 예전엔 익숙했고 지금은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말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안부가 오갔습니다. 회사 많이 바쁘다면서? 기사 잘 봤네. 요즘은 진짜 잘 나간다더라. 그 말들 속엔 축하보다 확인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로 잘 나가? 얼마나 벌어? 우리가 들어갈 틈은 있어? 그 질문들이 눈빛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무서웠어.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당신이 무너지는 게.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같이 무너지는 대신 먼저 도망친 겁니까? 그녀는 눈을 살짝 적셨습니다. 도윤은 안정이 필요했어. 안정.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바닥에 있을 때 그 집안이 제게 준 유일한 단어. 장모 윤미화가 말을 받았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제는 다 지난 일 아닌가? 지난 일. 그 말에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부서진 시간이 그들에겐 지난 일이었습니다. 준혁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요즘 물류 쪽 전망 좋다면서요? 저도 투자 좀 배우고 싶은데.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정, 여유 있는 사람의 표정. 그래서 오늘 모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정적? 장모는 숨을 죽였고 준혁은 눈치를 봤습니다. 서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도 이제 중학생이야. 아빠가 필요한 나이야.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한마디에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끝이 떨리는 이유가 감정 때문이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라는 걸.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내려갔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탁!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건 도윤 앞으로 만든 신탁입니다. 윤미화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신탁? 대학 등록금 전액. 성인 되면 일정 금액 지급. 준혁이 숨을 삼켰습니다. 돈 이야기에는 항상 반응이 빠릅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지금 이걸?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은 집니다. 잠깐의 안도감이 세 사람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도윤과 저의 관계에 외가 쪽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윤미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사업, 재산, 회사, 그 어떤 부분에도 간섭하지 마세요. 준혁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그건 너무... 형님 아닙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단어를 다시 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차가워졌어.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늦은 겁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어. 그래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혼자 힘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테이블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6년 전 그들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윤미화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손 떼라는 거야? 네.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제 아들입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인지 연기인지 이제는 구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는 하세요. 계산은 이미 했습니다. 6년 전 저는 설명도 못 듣고 남겨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장모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변한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제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복수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차갑게 자르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은 끊겼습니다. 처음 며칠은 메시지가 몇 통 왔습니다. 강서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도윤 생각해서라도 우리 대화는 해야지. 읽고 지웠습니다. 윤미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준혁, 형 아니, 태욱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차단했습니다. 6년 전 저는 이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습니다. 직원은 30명이 되었고 물류센터는 2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주는 만족감보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든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를 지켰다. 그 감각, 그게 가장 컸습니다. 도윤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막았는지 아이가 어렸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뺏어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은요, 강제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어느 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빠, 그 한 단어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도윤이야.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년 전 아이 손을 잡고 사라졌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잘 지냈냐? 제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아빠 방송 나오는 거 봤어.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 이번에 아르바이트 시작했어. 아빠 생일 선물 사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국밥집에서 만났습니다. 일부러 화려한 곳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저를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도 표정도. 하지만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엄마랑은 잘 지내?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엄마 힘들어. 그 말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어른의 전쟁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알아. 뭘? 왜 엄마랑 안 만나는지. 저는 가만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아빠가 너무 차가워졌다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는 그냥 자기 지킨 거잖아. 그 말 한마디에 6년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도망쳤는지, 누가 남았는지. 아빠,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아빠처럼 안 도망칠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대신 사람 잘 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걷지 않았습니다. 많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깊은 대화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강서연, 메시지 한 통. 도윤이 너 만났지? 우리 다시 얘기해보면 안 될까?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윤과 나는 만난다. 하지만 우리는 끝났다. 몇 초 후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성공하면 돌아옵니다. 돈 냄새 맡고, 안정 냄새 맡고, 하지만 진짜 가족은 망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폐창고에서 컵라면을 같이 먹어준 민재, 무너진 저를 대표님이라 불러준 그 청년,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아빠를 찾아온 도윤, 그게 제 가족입니다. 6년 전 저는 버려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걸러진 거라는 걸. 성공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진짜 얼굴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도 가족도 의리도 결국 남아준 사람이 전부라는 걸.